안녕하세요. 2026년 2월 5일 글로벌 이슈와 국내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중동 정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금요일 오만에서 개최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2라운드가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편 리비아에서는 카다피의 아들이 피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수단 인도주의 위기에 국제사회가 7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비도시 은행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고 검찰이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재산 압류에 나섰으며 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외 주요 뉴스를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미국과 이란이 오는 금요일 오만에서 핵협상을 재개하며 중동 긴장 완화를 모색합니다. 둘째, 미국 하원이 2주간 지속된 정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단기 예산안을 간신히 통과시켰습니다. 셋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아부다비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돈바스 철수 문제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넷째, 리비아에서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이 피살되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수단의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에 국제사회가 7억 달러 이상의 긴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주요 뉴스입니다. 첫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회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TF 핵심 인력 3명이 인사이동되며 수사 결과 발표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둘째, 금융위원회가 비도시 지역 은행 점포 폐쇄를 규제하는 방안을 5월부터 시행합니다. 셋째,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16명을 고발했습니다. 넷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압류에 나섰습니다. 다섯째, 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되며 여야 간 필리버스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2월 7일 금요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핵협상을 개최합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4일 공식 발표를 통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 UAE, 오만 등 주요 지역 국가 외교장관들이 동석할 예정입니다. 중재국들이 제시한 핵심 원칙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한과 탄도미사일 사용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400kg을 제3국에 이전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보좌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엄청난 군사력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아라비아해에서 미군이 이란 무인기를 격추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보트가 미국 유조선을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회담의 결과가 중동 정세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하원이 2월 4일 화요일 2주간 지속된 정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217대 214로 간신히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21명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의원 21명은 반대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정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되었다며 양당 협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직원 88만 명이 무급 휴가를 가거나 필수 인력만 남아 근무했으며 주요 고용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등 경제 통계 공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단기 법안은 향후 6주간의 예산을 제공하지만 이민정책과 국경보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커서 6주 후 다시 셧다운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여성 기자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해 언론계에 강한 반발을 샀고 하스트 매거진 근로자들은 AI로부터의 보호와 공정한 처우를 요구하며 2월 4일 뉴욕에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2차 회담이 2월 4일과 5일 양일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푸틴에게 일주일 동안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약속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월 4일 자포리자시에 대한 러시아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서 철수할 의사가 없으며 자포리자 원전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리비아의 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아리슬람 카다피가 2월 3일 자택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괴한 4명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사무실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이프 알이슬람은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서방의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의해 아버지가 살해된 이후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리비아 동부정부의 사면을 받은 후 정치활동을 재개했으며 2021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은 이번 사건을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이라며 강력히 규탄했고 리비아 정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동부와 서부로 분열되어 각각 다른 정부가 통치하는 내전 상태를 겪어왔으며 석유 자원과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이프 알이슬람의 죽음으로 리비아의 정치적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으며 그를 지지하던 부족 세력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월 3일 새로운 수단 인도주의 기금에 2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5억 달러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기부를 약속하며 총 7억 달러 이상이 확보되었습니다. 톰 플래처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사무차장은 이번 기금 조성이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절박한 필요에 처한 지역사회에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도달시키겠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단은 2023년 4월부터 수단군과 신속지원군 간의 권력투쟁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면서 인도적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최소 1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했고 1천만 명 이상이 실향민이 되었으며 수단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수단 정부가 2월 3일 동부 종글레이주로 향하는 모든 인도주의 비행을 중단시키면서 의료 물품과 식량 지원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이사회는 정부의 조치로 수천 명이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은 2026년 수단 인도주의 대응에 총 4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 약속된 기금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회유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TF팀원 3명이 최근 인사에서 모두 전보 발령을 받은 것으로 2월 4일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의혹을 수사해온 TF는 최근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까지 마쳐 결과 발표가 임박해 보였으나 이번 인사로 인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TF 수사팀 4명 중 3명이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진술회유 의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특정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압박하거나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야당과 시민단체가 검찰의 수사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파견 인력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소속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핵심 인력을 빼는 것은 의도적인 수사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TF의 수사 결과는 검찰의 수사 관행과 인권보호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광역시 이외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2월 4일 발표했습니다. 점포 폐쇄 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전국적으로 은행 점포 폐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수익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과 소도시에서 점포 폐쇄가 집중되면서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폐쇄된 은행 점포는 약 1,200개에 달하며 이 중 70% 이상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은행들이 비도시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자체 금고 선정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 금융당국과 지자체에 사전 통보하고 대체 금융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취약지역 금융 접근성 지원기금을 조성해 은행들이 비도시 지역에 점포를 유지하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증권선물위원회가 2월 4일 정례회의에서 유상증자와 대량 주식 취득 처분 등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상장사 임직원 등 16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총 43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장사 A사의 임직원 4명과 상장사 B사의 전 직원은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하고 B사가 A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사의 재무팀장과 IR 담당 임원은 B사와의 유상증자 협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후 공시 전 A사 주식을 대량 매수했으며
배우자와 자녀명의 계좌를 통해서도 거래를 진행해 혐의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B사의 전 직원은 퇴사 후에도 전 동료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A사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상장사 C사의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가 회사의 대규모 부동산 매각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7명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AI 기반 거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내부자 거래로 적발된 사례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27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월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앙지검은 이날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추징명령 선고에 따라 이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는 화천대유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약 4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3,5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과 추징금 800억 원, 정민용 변호사는 로비자금 중개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500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2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2월 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발송했고 이틀 후인 4일 압류 조치에 나섰습니다. 압류 대상 재산은 고급 외제 차량, 부동산, 각종 채권, 예금 계좌 등입니다. 검찰의 이번 압류 조치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부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이미 종료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재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무장 헬기에 북방한계선 월경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을 야기하려 했다는 외환군사 반란 혐의,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과의 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가계약과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개발 창원, 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등 국정인사 개입 및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 수사기간은 수사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종합특검을 야당의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개혁신당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통일교 의혹과 공천원금 의혹을 함께 수사하는 쌍특검을 해야 한다며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법안은 본회의 상정 후 필리버스터를 거쳐 1월 중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며 민주당은 182석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보면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 모두 긴장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금요일 오만에서 열리며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군사적 긴장과 이란 내부의 강경 입장으로 인해 실질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주간의 정부 셧다운이 간신히 종료되었으나 6주 단기 예산에 불과해 또 다른 위기가 예고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공격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은 영토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고 리비아와 수단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검찰의 자체 정화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장동 비리 척결과 내부자 거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위의 점포 폐쇄 규제는 금융 포용성 확대를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필리버스터 공방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정치 피로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다룬 뉴스들이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중동 긴장 고조와 러우 전쟁 장기화는 방위산업에 긍정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방산기업들은 수출 계약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이란 핵협상 결과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전망입니다. 협상 진전 시 유가 하락으로 정유사 마진이 개선될 수 있지만 결렬 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유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의 은행 점포 폐쇄 규제는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기업의 기회가 됩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농어촌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선위의 AI 기반 거래 감시 시스템 성과는 금융 AI와 보안 솔루션 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안랩, 이스트소프트 등 보안 기업들이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 여파로 공공개발 사업의 투명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하스트 매거진 노조의 AI 보호 요구는 크리에이티브 산업 전반의 AI 규제 논의를 촉발해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2월 4일 글로벌 이슈와 국내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외교, 미국 정치, 동유럽 갈등, 아프리카 인도주의 위기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검찰개혁, 금융 포용성, 자본시장 공정성, 정치권 공방 등 다양한 이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더 유익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